네, 그래서 딱 여기 계신 분들만 네, 혹시라도 왜냐면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있으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네, 그거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리스트를 받을 테니까 오늘 오신 분들 리스트를 받을 테니까 예, 연락 주시면 제가 개별 상담해드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오늘 함께 하는 내용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내심 기대했거든요. 이거 하려고 저 사실 여기 온 건데 제가 사실 밖에서는 블랙 컨슈머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이 매뉴얼 개편도 다 제가 자문을 하고 있고요. 또 롯데나 신세계나 현대 블랙 컨슈머 매뉴얼 제가 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는 거의 네, 전문가가 맞습니다. 1호 강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블랙 컨슈머 이전에 이제 불만과 블랙 컨슈머를 구분하실 수도 있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진상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표현하는 아주 정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하면 저 사람 블랙 컨슈머 아니야? 진상 아니야?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불만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서비스 전문가가 갈리거든요. 솔직히 응대요. 잘하는 거고 쉬워요. 내가 조금만 마음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하냐면 회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제를 이렇게 대면해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스타일보다는 참자. 고객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래요. 사실 내부적으로도 잘 맞는 사람이 있지만 잘 안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향적으로도 좀 스타일적으로도 좀 나하고 안 맞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자기야 염색했어? 예전이 훨씬 낫다 야 뭐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세요? 같은 조직 사람이고 또 특히나 윗사람이면 더욱더 이제 그거를 말을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가요? 그냥 그러고 말아요. 이게 바로 회피예요. 내가 벌써 얹어놨는데 그걸 말을 하지 않고 굳이 내가 표현할 필요 있을까? 라고 하면서 표현하지 않지만 저 사람 싫어해요. 고객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라고 해서 다 마음에 들어서 우리한테 표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굳이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껄끄러워지지 않고 그냥 아예 다음에 안 써면 되지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제 그냥 멀어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더라. 제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또 이 일을 하면서 세 가지 심을 항상 마음속에 되새겨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심이요 무조건 있대요. 첫 번째는 초심이요. 처음에 내가 시작했을 때 그 열정과 그 관심과 이것을 절대적으로 이제 기억하고 기록하고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심이요. 열심이에요. 열심.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제가 항상 되새겨봐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 번째, 뒷심이에요. 네. 거기에서 사실 성장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시작하거나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문제에 골착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거 봐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이 1% 차이가 있대요. 안 됐을 때 뒷심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됐네?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교육도 보세요. 지금 우리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많았어요 사람? 근데 지금 점점 줄잖아요.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커라는 걸. 왜냐면 강사가 똑같잖아요. 주제가 달라지더라도.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선생님들 대단하신 거예요. 물론 안 오신 분들이 뭐 그거 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저도 만약에 선생님들 입장이었으면 어차피 방송으로도 볼 수 있는데 굳이 내 시간과 이러한 에너지 들여서 올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열정이 선생님들을 더 성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는 과정은 불만에 대한 내용을 이루기 이전에 우선 이것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요즘 마음 상태가 어떤가? 내 마음은 안녕한가? 제가 10가지 항목을 드릴 테니까 그 10가지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요즘 맡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정서적으로 지쳐있다. 두 번째, 나는 일을 마치거나 퇴근할 때 완전히 좀 피곤하고 지쳐있는 편이다.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생각만 하면 좀 피곤하고 힘들다. 요즘 일하는 것에 심적 부담감과 긴장을 느낀다. 요즘 업무를 수행할 때 무기력하고 실증을 느낀다. 현재 업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다. 맡은 일을 하는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게 되었다. 나의 직무 기여도에 대해서 좀 냉소적이게 되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고 싶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짜증
심리적인 불안이 많아지고 여유가 없음을 느낀다. 몇 개 정도 해당되실까요? 10개인데. 5개. 3개. 3개 좋습니다. 4개 좋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테스트였냐면요. 번아웃 증후군 테스트였어요. 3개 이상서부터 번아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6개 이상서부터는 번아웃이 아주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그래서 번아웃이 많이 진행돼서 나 망했어 이게 아니라요. 그만큼 내가 너무 내 일에 몰입을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들은 몰입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된 건데 이게 너무 많이 점점 체크가 많이 될수록 내가 너무 많은 몰입을 해서 내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시 내려놓기도 필요해요. 너무 막 계속 달리기만 하면 나도 한계가 있는데 조금은 나의 삶도 돌아보고 나도 즐기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이게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일에만 몰두를 하고 집중을 하다 보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에 봉착했을 때 견디는 힘이 줄어들어요. 갑자기 이상행동을 하기도 해요. 참은 거를 계속하면은 우리나라만 생긴다는 그 병이 생기거든요. 그거 병이 뭔지 아세요? 화병이에요. 화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이상행동을 하게 된다고 해요. 잘 참다가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든지 눈물을 주르르 흘린다든지 갑자기 뛰쳐나가는 이상행동을 하게 돼요. 아무런 이슈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이상행동을 보고 어떻게 느낄까요? 누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네, 참은 사람이. 결국에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또한 체크한 곳 중에서 어디를 체크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스트레스 반응 정도가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상단을 체크하신 분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체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뒷골이 땡기거나 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뭐 아프거나 그리고 가운데 영역에 체크되시는 분들은요. 마음적인 영역으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울감에 시달리거나 혹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낙담하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에 체크가 되시는 분들은 관계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극도로 예민해지거나 혹은 뭐 이렇게 조금 공격성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단절하거나 이런 식의 소통 방식이 좀 달라지거나 체크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왜 이걸 알려드렸냐면 어디 부분에 체크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먼저 관리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상단이 체크를 했다 그럼 나는 지금 신체 단련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기초 대사량 높이고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음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마음 단련, 명상이라든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뭐 내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찾는다든지 또 이제 소통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 상대방, 내 주변의 상대방들에게 내가 화가 났을 때 표현 방식을 익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예민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지 않도록. 선생님 저는 사방팔방 다 체크해야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다 체크 다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50대 이상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질병들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이 참 많은데 제일 피하고 싶은 질병이 어떤 거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걸 체크했을 것 같으세요? 우울증?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에게 갱년기? 암? 아니었어요. 다 지금 더 피하고 싶은 병. 치매. 맞아요. 다른 병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아프면 그만이지만 치매에 걸리면 내 소중한 사람들까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치매만큼은 걸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무려 56%가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치매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그렇대요. 그러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봤더니요. 스트레스 관리가 잘 돼요. 똑같대요.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의 뇌가 치매 예방률이 매우 높대요. 그래서 그 뇌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인지비축분이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인지비축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이 세 가지 활동의 관리가 잘 되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인지활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새로운 강사 만나가지고 새로운 정보 얻는 거, 이거 인지활동이죠.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활동.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통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이 나의 사람이 나에게 내가 스트레스 영역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 혼자 꽁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여기에서 체크하셔야 될 것이 내 소중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 스트레스를 전가하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소통을 하되
내 바운더리, 그 스트레스 영역의 바운더리 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솔직히 가족들은 내 이야기 잘 몰라요.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뭐 오늘은 누가 어쨌고, 오늘은 뭐가 고객이 어쨌고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면 처음엔 들어주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계속되면 내 스트레스가 그대로 전가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체크하실 때는 바운더리 내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나를 믿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마지막 이제 차수가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코칭 기법에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우리가 문제를 같이 다루고 이야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코칭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5번째 차수에서는. 그래서 이 관계, 이 세 가지 활동이 내가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었는가. 만약에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면 이제부터 체크를 해주셔서 하시면 질병도 좀 예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 유스트레스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긍정적 스트레스가 있고요, 부정적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에 본척했을 때 이것을 한없이 그냥 진상이야, 혹은 이걸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바라보면 이거는 나를 갉아먹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망치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를 부시는 혹은 뭔가를 때려 부시는 망치가 될 수도 있고요, 망치 잘 사용하면 건물을 질 수 있는 아주 건설적인 것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많이 이 문제 해결 능력이 달라져요. 사실 스트레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말씀 안 드렸었나? 마이크를 제가 들고 있는데 이거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300g. 뭐 300g 정도 되겠죠? 네, 제가 이거를 10분 들고 있을 때랑 3시간 들고 있을 때랑 그 무게가 똑같이 느껴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스트레스를 사실 이거 작은 건데 뭐 라고 해서 갖고 있었지만 이것이 오래오래 들고 있으면 똑같은 질량의 무게더라도 그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 무게가 더 많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잘 해소하고는 있는가? 이 분명히 고객하고도 찜찜한 것들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거 하나쯤이야 뭐 하면서, 이 한 명쯤이야 뭐 하면서 내가 그냥 그 무게를 견디고 있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것들이 쌓이면요 더 큰 클레임으로 번지게 돼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내가 쌓아놨던 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 내가 좋은 스트레스로 가려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봉착했는데 자꾸 과거적으로 물어보지 마시고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를 따지지 마시고요. 지금 이 문제가 어찌됐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훨씬 더 고객과의 대화에서든 혹은 내부적인 우리 문제 해결에서든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이제 관점을 갖는 거죠. 왜 불만이 발생됐다는가 보면요, 너무 큰 기대치가 만들어졌을 경우, 그러니까 과대 광고 이런 것들이 또 불만을 만들 수도 있어요. 즉, 이 교육을 들으시면 어느 정도 문제에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교육을 들으시면 무조건 성공해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야 무조건 성공한다는 말이 끌릴 수 있겠죠. 하지만 지나봤지만 나의 삶은 똑같아 라고 한다면 나중에 결국 불만으로 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고객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인지 수준과 함께 너무 과대 이제 광고를 하지는 않았는가, 이 사람들의 기대치를 올려서 구매 욕구를 끌어내기 위해서 너무 과장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가. 어느 정도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이미징을 시켜주는 건 참 좋은 내용이지만 이것이 과하면 불만을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분노의 표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 물건을 반품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의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불만사항들을 표출하고자, 내 공감을 얻고자 그냥 이야기한 것 뿐인데 또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이것이 이제 클레임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요, 나는 괜찮은데 혹시 다른 사람이 이런 거 느낄까 봐서요 라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펼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해결 방법이 다 다르죠. 만약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이 보상이나든지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 협상 스킬에 해당이 되고요. 분노 표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노의 타이밍을 주고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자기 표현에 이런 시간을 주는 요소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또 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사람에게는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에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인정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과 지지의 표현, 그 다음에 피드백이 훨씬 더 필요한 부분인 거죠. 각자의 다 다르게 이제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을 항상 똑같이 사과부터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사과를 너무 일찍 해버리면 내가 다 인정한 게 돼버려서 오히려 내가 다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기 전에는 그렇게 저는 사과를 막 하는 거를 권장하지는 않아요. 물론 사과를 해야 될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도 구분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왜 이런 불만이 발생되느냐 봤더니 첫 번째는요, 너무 조직 전체가 일괄적이지 않은 서비스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미 이슈가 있잖아요. 인터넷은 싸고 방문해서 구매하면 비싸고, 이것 때문에 불만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껏 지인이라고 믿어서 샀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막 반값이에요. 사실 그거 가짜 물건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분노와 이런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이거는 정말 이제 내부적으로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빨리 이제 속간에서 그러한 이제 판매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니면 판매를 하더라도 정당하게 오픈해서 판매를 하든가. 이게 QR 저도 사봤거든요. 어떻게 방송이 이게 되는지 똑같이 한번 상품인지도 비교해 보려고 사봤어요. 근데 그 QR 코드를 제거해서 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겉에 비닐 포장 뺏어오고, 그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고잖아요. 저는 그걸 중고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고객한테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고민 저도 해봤는데요. 결국에는요, 시계도요, 사서 포장지만 뜯어도 중고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포장지가 뜯어지면 원래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거에서 아주 조금만의 스크래치와 훼손이 돼도 이것은 B급 상품이거나 중고 상품이 됩니다. 화장품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소중한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이 오픈이 되었다가 닫혀진 건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그들의 의견에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그거 정품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한다든지, 그냥 우리의 추측으로 혹은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싼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의 사업과 맞지 않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비교도 해보실 겸 구매 경험해보시고, 만약에 조금 뭔가 자꾸 불안하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언제든지 저 찾아오세요. 저희는 판매자를 오픈해서 오픈 경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같이 문제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인터넷 같은 부분에는 판매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를 받으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분들을 찾는 거는 쉬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문제의 이슈를 다루면은 결국에는 그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오픈이 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의 여부를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 정말 쉬운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좀 진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브랜드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만약에 뭔가 잘못 배송이 됐거나 이러면,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내가 인지를 했는데 문제가 나한테 오기까지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락 오겠지, 알면. 지나가면 다행이고, 모르고 지나가면 다행이고라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만약에 내가 문제를 인지했다면 이 사람이 알기도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게 덜 신뢰관계가 덜 깎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알아차려서 나한테 문제 제기하면 그때 해결해야지 라는 마음은 정말로 잘못된 수동적인 마음이고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갈 마음이 있어야지만 훨씬 더 좋은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구매하는 사람, 그 다음에 조금 구매하는 사람하고 매번 지속 반복적으로 되게 많이 구매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중요도라든지 이런 충성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벤트도 다르게 주셔야죠. 그죠? 근데 매번 무슨 행사 프로모션에 따라서 이 사람이 VIP든 아니든지가 돼서 혜택은 맨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 점점 오래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회사 쪽에다가 좀 제안도 해주시고, 프로모션 자체를 이게 개런티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좀 차별화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자 우리가 스스로 그런 걸 만드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의 이런 우리도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이런 기프트 같은 것, 굿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이렇게 고객들한테 함께 하시는데 그 제작 상품 자체를 일괄적으로 우리 고객들한테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등급을 우리 자체 등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참여를 하고 싶게 내가 조금 더 이런 등급이다 혹은 내가 이렇게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효율적인 직원의 교류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를 할 때는 그렇게 주구장창 연락을 하더니 문제가 발생되고 나니까 연락이 뚝뚝 끊겨. 다시 연락 준다면서 전화도 안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신뢰가 훅훅 떨어지게 되면서 더욱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패의 단계를 걷지 않도록 우선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불만 대응 기술은 막 누군가를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요. 소통을 해나가면서 오히려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성도 부분에서도요. 오히려 불만을 한 번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만을 한 번이라도 제기한 사람에게 문제 해결이 잘 됐을 때 훨씬 더 애정과 충성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만을 발생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불만을 내가 얘기한다는 건 이 부분만 해소되면 나는 계속 이용하고 싶어인 거거든요. 이 부분만 해소가 되면. 그런데 불만조차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불만을 얘기하는 직원이든 혹은 우리 소속 크루들이든 혹은 고객이든 불만을 말했다는 건 나하고 문제 해결을 할 의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 전문가들은 뭘 잘한다고 했어요? 유연한 소통이 가능하기에 질문력이 좋다라고 했죠. 사실 문제 해결도 사실 질문력이에요. 뭔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아니다 부정하지 마시고 질문을 통해서 함께 납득할 만한 순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죠. 또 제일 필요한 거는요.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관계 형성을 잘해놓는 거. 우리가 관계가 아는 사람이 있었을 때 조금 더 유연해지잖아요. 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제 지하 주차장에서 때려받았대요. 내 차.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내 차 때려받았을 때처럼 난리 치시면서 이거 원래 스크래치 없었던 건데 원래 있었던 거 스크래치까지 다 덮어주셔가지고 같이 보험 처리하실 건지 아니면 좀 짜증나지만 나도 화가 나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인데 그냥 이거 보니까 이거 조금만 이렇게 떼빵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거 할 수 있는 처리만 금방 주세요 라고 하고 보낼 것인지 아마도 내가 해결이 내 스스로 가능한 정도의 범위라면 분명히 되게 유연하게 처리하실 거예요. 왜? 아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는 사람,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에게요. 수용과 포용력이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발생이 돼도요. 문제를 표현하는 방식도 다를 뿐더러 이것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훨씬 더 유연해지죠. 즉 신뢰관계의 형성이 먼저 되고 나서 문제 해결이 되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꼭 되어야 돼요.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발표한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의 5가지 능력이에요. 이 5가지를 모두 다 관계 형성에서 되었을 때 협상이 가능해진다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인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시당하고 싶어하지 않아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죠. 분명히 그랬는데 유튜브에서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유튜브요? 라고 하면서 같이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유튜브 믿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부정한다든지 하면 절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그 링크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어요? 저도 좀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말이 본인의 말이 주장이 무시되었다라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인정 욕구를 누구나 갖고 있고요. 또 친밀감, 아까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곧 문제 해결에서는 내 의지로 문제 해결을 했다. 즉 내가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해볼지라도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뭐예요? 남 탓이 되는 거예요. 그 사장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안 됐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지만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더 맞으실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럼 제가 이거 해볼게요 라고 해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주잖아요. 선택안을 주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문제 해결이 원활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그리고 나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받고 인정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당장 환불해줘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 이게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환불받았거나 혹시 다르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더 돕고 싶으세요? 네. 왜일까? 이 5가지가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나한테 인정해줬고 내 지위와 역할도 인정받았고 또 예의를 갖추는 친밀감을 형성했고 또 물음을 하면서 나에게 선택안, 자율성을 줬죠. 이러니까 돕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 스킬들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문제 해결을 되게 무식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 말고 윗대가리 나오라 그래! 무조건 윗사람을 찾는다든지 혹은 막 소리 지르고 떼쓰고 우기면 다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안 해본 사람들이죠.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끔 하는데 평상시에 문제 해결을 그렇게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스킬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승무원을 할 때 1등석 클래스, 2등석, 3등석 다 있었잖아요. 일반석이라고 하죠. 근데 1등석 승객들은요 정말 달라요. 이 사람들 배운 것도 있고 항상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다 보니까 본인이 사랑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요. 훨씬 승무원한테요. 승무원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의와 존중을 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이래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헌신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히려 야 일로 와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남의 데다 침 뱉고 싶어요. 너는 이런 거나 먹어라 하면서 바닥에 떨어뜨렸다가 다시 막 죽이고 싶고 솔직히 고백하고 싶은 거, 고백하는 것은 제가 이제 비즈니스 1등석 다 했는데 저한테 막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소심한 복수를 했냐면 저희가 빵을 구워드리거든요. 빵? 그거를 이제 링넨에다가 싸서 원래는 오븐에 넣어야 되는데 저는 비닐채 넣어서 그냥 구웠어요. 환경 호르몬 많이 쳐라 새끼야. 더 달라고 하면 웃으면서 줬어요. 맛있냐? 하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너무 짜증나잖아요. 근데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더 깨끗한 거, 더 맛있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오히려 더 그러죠. 현명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역시도 나도 어디 가서 이렇게 누구한테 죄송하다고 머리 조아리고 이런 사람 아닌데 뭐 듣도 보도 못 듣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당신 같은 사람들 사기꾼이라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했을 때 성격 있는 분들 막 진짜 꾹꾹 올라오실 거예요. 하지만 같은 사람 되지 말자고요. 같이 그렇게 되면 자기 합리화하는 뿐이에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쓰레기짓을 했으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 자기 합리화예요. 정말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 건강함을 절대 그 사람 때문에 놓치지 않아요. 본인이 잘못하고도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기어코 들으려고 해요. 내가 말이야 원래 이렇게 교양이 없는 여자가 아닌데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못하겠어 하면서 막 반말 찍찍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같이 그래 너 한번 해볼래? 하면서 같이 맞대응하는 거 사실 그때 당시는 내 마음이 통쾌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본인 사업자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나중에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하게 됐을 때 더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애당초에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더 내가 정중함과 예우를 갖추는 것이 내가 건강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굳이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마세요. 나를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내가 불안해하거나 내가 불안해하거나 내가 힘들어하는 거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소시오패스라고도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또 이렇게 아마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되게 힘들 때도 있지만 더 밝은 모습 보여주시고 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그런데 선물을 휙휙 던지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악플 같은 것도 달고 그런 거에 굳이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익명성으로 막 댓글 뭐 이렇게 좀 비방하는 말들 다른 사람들 들어가 보면 다 비공개 계정들이거든요. 그런 거 막 속으로 앓지 마시고요. 차단하세요.
그 팔로워 한 명 있는다고 세상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 한 명 차단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 계정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에 인스타그램은 한 명을 차단을 하면 거기에 같은 뭐라고 그러죠? 같은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사람인 거예요. 12개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싹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인플루언서들 이 블랙 컨슈머 관리도 해드려요. 그러한 특징들을 보면 굳이 부정적인 인식을 있는 그러한 댓글들을 남겨놓아서 내 이미지, 사업장의 이미지를 갉아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진짜로 이 사람들이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정식으로 나한테 연락을 해야죠. 왜 그렇게 본인은 노출하지 않고 그렇게 비방의 글을 쓰겠어요. 그런 것들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홍보 활동 하신다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도 활동을 하실 텐데 그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라고 악플 없을 것 같으세요? 저도 아니 교육 콘텐츠에도요 악플이 엄청 날려요. 저 그냥 그런 거에 굳이 연연하지 말고 이게 삭제하고요.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쪽지 보내요. 문제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하면서 연락처 남깁니다. 그리고 다 캡처해놨어요. 나중에 고소하려고요. 네, 저는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절대 삭제하실 때 그냥 삭제하지 마세요. 남겨놓고 근거 남겨놓고 삭제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내가 글을 남겼는데 삭제가 되더라. 너네들 이거 주작하는 거 아니냐? 아 혹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말 못합니다. 비방했던 사람들은. 만약에 말한다? 그럼 싹 다 찾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신원도 알았겠다. 고소고발하면 됩니다. 인플루언서도 그렇게 관리해드려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굳이 나한테 본인은 숨기면서 문제를 이렇게 오픈하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러한 관리들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 마음부터 단단해야지 안 휩쓸려요. 번아웃이 많이 일어나 있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는요 문제를 세게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죠.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서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면요 나도 그 사람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오해를 했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던 무엇이든지 간에 우선 인정부터 하자고요. 인정은 수용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해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 뭐 안 되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광이 안 나던데 아무리 발라도 광이 안 나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받으려셨는데요? 뭐 이렇게 바로 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부터 해주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인정은 광이 안 나던데요? 아무리 발라도 내 이마에는 광이 안 나던데. 아, 광이 안 나셨구나. 인정. 네. 아, 광이 안 나셨구나. 인정. 네. 잘하셔요. 근데 이게 말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놀리는 것처럼 됐어요. 말투가. 네. 말투와 표정이 되게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아, 광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예요. 같아요. 왜 사람마다 이 피부의 타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화장품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달라서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서 진행되면 되겠죠. 그래서 광이 안 났군요. 광 때문에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서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저라도 진짜 속상하게 저한테 얼마나 발라보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한 달이나 됐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노력하시면 진짜 저한테 연락해 주셨으면 제가 좀 많이 도와드렸을 텐데 저도 죄송해요. 먼저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는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구매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나한테 컨택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저희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대부분 고객님들께서는 광이 안 나면 그냥 다음 날 이제부터 쓰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연락 안 주시는데 이렇게 고객님처럼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한테 공격할 수 있겠어요? 사실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오해를 했구나, 뭔가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요 계속 공격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끝단에 마음을 먹고 있을 확률이 매우 커요. 즉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환불을 받아내겠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을 먹고 있을 확률이 매우 크죠. 근데 뭐 사실 사용을 하고 나서는 환불이 돼요?
안 되죠. 원래는 오픈하고 나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환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환불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뭐 이렇게 물건이 상품이 뭔가 변질이 됐다든지 이러한 클레임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되지만 그래서 클레임인지 컴플레인인지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광이 생각보다 안 나서 반품하겠다. 이것도 돼요? 광이 생각보다 안 난대요. 나긴 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당신들만큼 반짝반짝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거 돼요? 안 돼요. 해요.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면 이제 다 환불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안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생각보다라고 인정해 생각보다라고 하고 이게 이렇게 이제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다루실 때는요 꼭 세 가지를 나누실 줄 아셔야 돼요. 일반, 강성, 악성. 다시 한번요. 일반, 강성, 악성. 여기에서 이제 전문 영역은 일반 영역인데요. 일반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누실 수 있으셔야 돼요. 컴플레인인지 클레임인지. 다시 한번요. 컴플레인인지 클레임인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컴플레인, 클레임. 근데 이게 같은 불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완전 달라요. 영역이. 자, 그리고 강성은요. 일반의 영역인데 감정이 너무 앞선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악성은요. 강성하고 좀 다르게 서비스를 아예 오남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남용을 하거나 혹은 그 문제 해결 방식이 협박을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인격 모독을 한다든지 이러한 잘못된 방식을 수반하는 경우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법적인 대응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비방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망하게 할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불만은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고요? 컴플레인, 컴플레인. 네,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뭐냐면 컴플레인 같은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주관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 광이 생각보다 안 나요. 이거 뭐예요?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컴플레인 이슈와 클레임 이슈의 차이점은 클레임은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클레임은 적극적으로 보상과 혜택을 주셔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고 또 여기는 우리 쪽 과실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쪽 과실이 없는 클레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왜냐면 제품 자체가 뭐 잘못됐거나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크랙이 생겼다든지 우리 상품에 크랙이 금이 가해서 질질질질 샌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피해 사실이 명확하게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교환환분 돼야죠. 이런 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인위적으로 했는지도 아닌지도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것들이 블랙 컨슈머인가 아닌가의 차이점인 거예요. 뭐 갑자기 뭐 앰플에서 초파리들이 나왔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보관을 잘못해놓은 확률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초파리가 나왔다라고 해서 클레임 사건인가? 라고 바라봤을 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처음에 초등대 때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클레임 사건은요 무조건 녹취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말이 바뀔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문제 파악을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게 클레임 이슈예요. 컴플레인 이슈는요 감정적인 반응이기 때문에요 우선 사과를 동반하는 것이 좋은데 사과가요 내가 이 사람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인정을 해서가 아니라요 문제 해결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과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는요 첫 번째 후회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두 번째 미안하다는 정서적인 표현을 하였는가, 세 번째 대안 제시를 하였는가 혹은 개선 약속을 하였는가. 자 다시요. 컴플레인은 사과가 방법입니다. 보상이나 혜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컴플레인 이슈로 보상과 혜택을 만드는 순간 블랙 컨슈머들
두 번째 개선 약속이나 대안 제시가 있었는가. 생각보다 광이 안 나요 라는 컴플레인 이슈예요. 그럼 후회 메시지가 뭐예요? 저희가 광이 날 수 있도록 몇 번을 체크를 해드리고 또 사용 방법에 대해서 더욱더 체크를 하고 광의 여부를 좀 틈틈이 체크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건 내가 사실 체크를 안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이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체크가 안 된 거죠. 결과가 선생님 마음에 들지 않게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큽니다. 정서적 미안하다는 워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서 저와 같은 광을 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언제 시간 가능하세요? 이거는 이제 만나서 내가 어떻게 사용 방법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혹은 뭐 피부 상태라든지 모든 것들의 조합들이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관점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왜 나 무시해요? 뭐 다른 고객들은 많이 사가지고 되게 VIP 대접해주면서 왜 나를 무시해요? 제가 언제 고객님 무시했어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님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고객님인데 그렇게 마음을 느끼게 해드려서는 안 됐었는데 뭐하고 있어요? 후회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문제가 어떤 거였는지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후회 메시지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속상하셨겠어요. 저라도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고객님 그렇게 느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그런 의도로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드릴게요 고객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구매한 거 싹 다 가져가세요. 이거는 수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사과의 메시지를 담았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그럴 때는 두 번째 정서적 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구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제품 하자 없이 그냥 무조건 환불을 해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정서적 거절인 거예요. 그랬는데 또 불구하고 무조건 환불해요! 이거 다 가져가!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번째 거절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거절하실 때는요 꼭 녹취하세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슈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증거만 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법률적 뭐 소비자 보호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판매처가요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판매처가 불이익을 당하는 이유는요 근거가 없을 경우, 안내 고지가 미흡했을 경우 이런 것들인데 내가 얼마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입증 자료만 있으면요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사전 고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문제 해결을 사업자에서 해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변심에 의해서 해달라는 것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 이슈는요 내가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최대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에너지를 썼었는지 맨 마지막에 최종 거절을 하실 때는요 통화 내용을 녹취를 하시라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녹취가 안 돼요. 네, 사업자는요 무조건 녹취되는 폰을 쓰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거든요. 삼성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녹취가 되게 여부가 되게 왜 개인 전화번호로 하시잖아요. 대부분 녹취되는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클레임 요소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관점, 무조건 뭐 화장품이 깨졌다든지 안에 내용이 변질돼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든지 근데 원래 노란기지만 완전 노란기 그거보다 더 노란기일 수도 있고 변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꼭 피해 사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실 여부를 파악하시는 게 스텝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 혹시 고객님 지금 상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겠어요? 혹시 사진 남겨놓으신 거 있으세요? 뭐 이물질이 있었다든지 그럼 사진 찍어놓으셨거나 혹시 가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야 돼요. 언제 발견하셨을까요? 혹은 어떻게 하시다가 그렇게 되셨을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변질된 거 보고도 내가 사용을 했는지 여부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미안하다 사과하는 지금 스텝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찾았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이물질을
뭐 버렸어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물질을 버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질까요? 사실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면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는 이러한 물질이라든지 서류가 좀 필요한데요. 그게 지금 확인이 되지 않아가지고 혹시 사진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첨부를 해서 할 텐데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는 증거물이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안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그건 난 버렸다. 나 사진은 찍어놓지도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무조건 상품이 변질됐다고 바꿔달라.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냥 정적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바꿔주겠다 해서 내 손해를 불사하고 바꿔준다? 이런 사람 생길 때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모든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조건이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모든 고객들이 그 똑같은 이슈를 제기했을 때 나 다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결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요 기준을 명확하게 두셔야 돼요. 클레임은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증거의 확인 여부 같은 것들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사진은 찍어놨는지 지금 갖고는 계신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클레임 이슈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만족할 거야 라는 기준을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애당초에 물어보세요.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협상의 키를 먼저 물어봅니다. 혹시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서 이 상품은 못 쓰겠고 저는 그냥 환불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환불을 원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때 바로 내가 뭘 해주겠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상황이더라도 잠깐 텀을 두셔야 돼요. 왜냐면 바로 얘기를 해버리면 더 얘기할 걸 그랬나? 나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지금 정신과도 다닌다고 얘기할 걸 그랬나? 나 이것 때문에 병원 피부 트러블 나가지고 나 병원 다닌다고 얘기할 걸 그랬나? 라고 하면서 더 큰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 절차가 있어서 고객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찾아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응대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잠깐 텀을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진짜로 이것이 환불 이슈인 건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내부적으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제품을 꼭 선택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환불해줄 거더라도 꼭 그러면 환불해드릴게요 이렇게만 하시라니까요. 환불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께서 저희에게 요청하셨던 환불도 해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다른 제품으로 변경을 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상응하는 단계의 화장품 우리 왜 레디엄 그것도 나왔잖아요. 그걸로 아예 상응하는 그러한 것으로 좀 교차해서 죄송한 마음 담아서 드릴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자 지금 컴플레인하고 클레임하고 응대 방법이 똑같아요?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래서 강성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서를 이해하시는 건데요. 정서를 이해해야 되는 방법은요.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단계로 응대를 할 것인지가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감정의 이슈를 다룰 때는요. 내 에너지가 기분의 에너지와 신체 에너지를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거 넘길게요. 만약에 내가 기분의 에너지가 이쪽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아이씨 이거예요. 지금 뭐예요? 신체 에너지 높고 기분 안 짰죠? 스트레스 영역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저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예요? 기분 언짢고 에너지 다운됐죠? 우울의 영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기분은 좋지만 신체 에너지는 낮은 상태라면 편안한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기분도 좋고 신체는 이런 거는 기분 좋은 영역이라고 불러요. 감정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객들이든 우리 내부 직원이든 감정의 교류를 하는 것은 U자 형식으로 가요. 그게 건강한 감정 교류예요.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영역으로 응대하면 엄청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버럭 하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우울의 영역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보다 낮고 천천히 얘기하셔야 돼요. 막 흥분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막 따져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하면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앉아봐봐. 뭐하고 있어요? 천천히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본인 스스로 내가 얼마나 흥분했는지를 인지해요. 근데 또 이걸 역으로 왜 그래 우리 사이에 이러면 열받는 거예요. 감정의 교류가 잘못됐잖아요. 나는 지금 이 영역인데 잘못된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가 나는데 앞에서 막 실실 웃는 사람들 덜 봤잖아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좋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감정의 교류를 이해 못하고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이럴 때는 웃음기는 빼고 좀 진지한 모습으로 에너지 다운시키고 천천히 응대하는 게 맞아요.